알파 7 C2는 풀프레임에서도 S35 모드에서도 모두 오버샘플링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알파 7 마크4하고 동일한 거죠. 풀프레임에서는 7K 오버샘플링이 되고 S35 모드에서는 4.6K 오버샘플링. 알파 7 CR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는 코닥이나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한 포서드라는 형식의 크롭보다 좀 더 작은 센서 포맷을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DSLR이었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엔 TV에서 디지털 카메라 광고를 했었거든요. 올림푸스의 E1이라는 카메라 광고였었는데 막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막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사막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광고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개멋있었어. 포화 속으로 달려가는 종군 사진, 막 로버트 카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막 이런 생각나는 그런 멋있는 광고였었는데 올림푸스 카메라가 내구성은 좋다고 들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코닥 센서가 감도가 400 정도만 넘어가도 막 지글지글 노이즈 끌어서 못 쓴다, 밤에는 퇴근하는 카메라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였나? 그 올림푸스에서 펜2라고 하는 굉장히 얇고 작은 카메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러가 없대. 그럼 똑딱이 아니야? 근데 렌즈를 교환할 수 있대. 이건 당시엔 신개념인 거죠. 저는 올림푸스 카메라는 똑딱이밖에 써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파나소닉도 그렇고 라이브 모스라는 센서 방식을 사용하면서 뷰파인더 없이 카메라 뒤에 화면을 보면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똑딱이 카메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라면 미러나 펜타프리즘이 없어도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2023년에 15년 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들으면 얼탱이 없죠. 오히려 지금은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제 기억에 올림푸스는 펜 EF라고 하는 하프 카메라였었거든요. 하프 카메라가 뭐냐면 한 장의 사진에서 135 포맷의 필름, 36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 필름의 세로의 반만 쓰는 카메라였어요. 가난할 때, 학생일 때 뭐라도 찍고 싶은데 24장 찍는 필름 한 통이 점심 한 끼보다 비쌌거든요. 그런데 하프 카메라는 필름의 절반만 사용을 하고 2배를 찍네. 그러니까 오, 가성비 좋은 거죠. 물론 그렇게 찍으면 사륙 사이즈도 겨우 인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진을 뽑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인하하는데도 또 돈 드는데. 아무튼 올림푸스는 저한테 하프 카메라였었고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와도 포서드라는 작은 센서였고, 근데 미러리스를 최초로 내놓은 거죠. 지금에 와서는 뭐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한국지사 철수하고 100년 역사의 카메라 시장에서 사업 종료다, 뭐 OM 시스템으로 이름 바뀌었다, 뭐 그러지만 당시에는 미러 없는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한 혁신이었었어요. 사실 올림푸스는 남긴 역사와 기술도 그렇지만 굉장한 카메라 회사였거든요. 설립 연도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시기였었어요. 1919년도인데 지금으로 보면 정말 100년 기업인 셈인 거죠. 뭐 전쟁을 통해 얻은 광학과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광학 분야의 선두주자였고 여러 가지 기술과 의료 기기들을 발명을 했었거든요. 내시경도 올림푸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었고 지금도 의료용 현미경이나 비파계용 검사 계측기들은 올림푸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애초에 광학 계측기가 주력인 회사였거든요. 2017년에 매출의 75%가 의료기기 관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된 광학기술의 메인이 있되 다른 카테고리 전문 분야의 경험치나 수익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식을 깨트리는 독특한 센서의 카메라도 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카메라 센서를 키울 고민과 연구를 할 때 되려 센서 크기를 줄이면서 효율을 찾고 이미지 센서 먼지 터는 기능도 최초로 넣고 PNS 카메라 취급을 받을지언정 소비자 측면에서 익숙했던 라이브 뷰를 최초로 도입한 곳도 올림푸스의 카메라들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의 지옥이라 불리면서까지 최신 기술을 만들어냈던 거죠. 당시에 일본 카메라 회사들은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올림푸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캐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콘도 쓰긴 했었는데
2005년 말 캐논에서 보급형 최초로 풀프레임 DSLR을 내놨었는데 그게 EOS 5D였어요. 지금도 5D라고 불리는 카메라인데 캐논에서 숫자 5가 쓰인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필름 SLR 카메라에서도 보급형 카메라 시장을 휘잡았었던 EOS5를 디지털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 카메라 하나로 캐논이 디지털 풀프레임 시장에서 3년 만에 1위를 했었습니다. 가격도 괜찮았었고 뭐 성능이나 내구성은 제치더라도 이게 이미지 결과물이 괜찮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5D 자체가 사진계 혁명이라 불릴 정도였고 뭐 상업 쪽이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당시에 많은 사진가들이 이 카메라를 한 번씩은 다 써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도 중고로 써봤었죠. 해상도가 1280만 화소인가 그랬을 거예요. 1200만 화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 니콘 바디에 코닥 센서가 달린 SLR-N이라는 카메라랑 그 이전 모델이었던 14N이라는 바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한 135 포맷의 풀프레임 디카였었거든요. 이게 슬라임처럼 엄청 뚱뚱한 바디에 오이처럼 되게 길다란 배터리가 들어가고 화면은 겁나 작았었는데 사진을 취미로 한다기보다는 카메라를 취미로 하는 선배들이 막 보물처럼 들고 다녔었어요. 그때 그 카메라의 코닥 센서가 1350만 화소였었는데 색소차가 엄청났었거든요. 이미지 파일이 4500에 3000 픽셀이었어요. 센서도 딱 36mm에 24mm라면서 135포맷 디지털 센서 특허는 코닥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카메라 회사들은 가로에서 1mm 아니면 세로에서 1mm, 2mm씩 빼서 파는 거라고 특허를 피하는 거라고 코닥이 센서는 최고라고 형들이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도 결국 한 반년치 알바를 해서 겨우 결국엔 사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라이트룸도 없었어요. 포토데스크라고 하는 코닥 전용 현상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만져보면 와 씨발 막 감탄이 절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코닥의 최상위 필름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디카인데 필름 느낌의 나게 현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느렸던 기억이 나요. 바디 만드는 곳하고 센서 만드는 곳이 따로니까 이게 최적화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걸 다 하는 캐논의 OD가 호평을 받았던 거죠. 물론 뭐 미러가 막 분리되는 결함도 있었고 차광막 결함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캐논이 극한의 원가 절감을 하면서까지도 풀프레임을 보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명암이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 나왔던 OD 마크 2에서 DSLR 최초로 풀프레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었어요. 2009년도에 구입할 때였을 때인가 3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한 480만 원 정도의 값어치였던 것 같아요. 사진 화소도 1200만 화소에서 2100만 화소로 늘렸고 사실상 지금 사용해도 해상도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서 뭐 그 당시에는 캐논이 웨딩 사진 시장을 거의 잠식했다 수준의 리즈 시절이었죠. 아직도 이 OD 마크2로 웨딩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풀프레임 영상만 찍어도 우와 씨발 그랬었거든요. 근데 EF 렌즈들 중에서 빠른 속도의 f1.4 렌즈로 영상을 찍으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당시에 미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활발했던 시절이었었는데 미드 매니아들한테 유명했던 닥터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OD 마크2에 2470이랑 70200으로 촬영을 했었다고 레딧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때부터 DSLR이나 레드1 같은 시네마 카메라로 드라마나 영상을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무튼 이 OD 마크2 센서가 2100만 화소의 캐논제 CMOS 센서였는데 사실 지금도 4K 영상을 찍을 정도의 화소라면 물리적으로 810만 화소만 있어도 돼요. 근데 2000만 화소가 넘는 센서로 FHD를 찍었던 거죠. 아니 센서 긴축만 5000 픽셀이 넘는 5K인데 이걸로 왜 FHD를 찍어? 4K를 찍어야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당시엔 4K를 초당 30프레임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프로세서도 없었고 그걸 저장하는 매체도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어요. 그리고 그걸 편집하려면 컴퓨터도 엄청나게 고사양이어야 했었고 당시에 L렌즈들이 4K 해상력을 받쳐주냐? 그것도 경험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해상도는 FHD였던 거예요. 2009년도니까. 여기에 라인 스키핑이라는 방식에 쓰였습니다. 스킵은 생략한다는 거죠. ing가 붙으니까 스키핑. 센서가 뭐 좌우 상하로 쭉 배열이 되어 있으면 그 센서 픽셀들을 뭐 2줄 건너서 3줄 건너면서 스캔을 하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세서로 넘기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디짓 같은 프로세서가 연상 능력이 낮아도 초당 30프레임씩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밀리지도 않고 영상 저장도 가능하고, 뭐 조금 비싸지만 속도나 용량 그리고 안정성을 받쳐주는 CF 메모리 카드도 있었고, 센서 전체 영역에서 전체를 사용하진 않지만 몇 주씩 띄워서 골고루 사용을 하니까 영상을 촬영할 때 화각이 줄어들거나 크롭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줄 건너, 세 줄 건너 한 줄씩 스캔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확대를 하거나 픽셀 단위로 보면 화질이 떨어지고 패턴에서 지글거리는 무아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때는 영상 촬영을 정말 잘해야 됐던 거였어요. 뭐 넌리니어 편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편집을 할 때 조금이라도 확대를 하면은 확 뭉개져 보이니까, 뭐 색감이야 당시에 디직4 센서가 잘 만들어주고 아웃포커싱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마운트의 L렌즈들이 있었으니까 영상만 찍기에는 당시에 충분했던 거죠. 심지어 이 카메라가 2008년도에 FHD 촬영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공중파에서는 본격적으로 FHD가 송출이 된 게 2010년도 이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디 마크2가 얼마나 선구적인 카메라였는지 이때 짐작이 좀 가시죠. 당시에 FHD 찍는 ENG 카메라가 1억씩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DSLR의 큰 센서로 영상이 본격적으로 촬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진의 해상도하고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